네, 뉴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합니다. 송효은 전 MBC 기자 나와 있고요.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오랜만에 자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자리가 김민하 평론가가 앉았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닙니다. 저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다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송을 날로 먹으려고 하고 최대한 말을 안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다. 예. 그 국회로 최상병 특검이 예상대로 돌아왔는데 좀 뻔뻔하네요. 10번째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예. 아니 근데 본인이 혐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명확하게 명칭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 외압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전화 걸고 그런 거는 너무 많아. 너무 수십 번이야.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뭐 이재명 대장동 의혹 이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게 최상병 돌아가신 해병에 대한 특검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이상하게 지금 계속 말을 쓰고 그걸 교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건이 이 정도로 전개가 됐으면 이거는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할지 말지에 관해서 여야가 부딪힌 거 아닙니까?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수사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최상병 또는 뭐 최혜병 특검이라고 부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단서와 전화 내용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수사한 거라든지 뭐 그 경찰청에 대한 수사, 뭐 해병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나머지 한 조각 퍼즐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이 개입한 것인가라는 한 줄만이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을 지금에 와서 한다면 처음에 시작한 최상병 특검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최상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사 외압 그 사람이 누구냐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을 재의결 28일 날 한다고 국회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결돼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한다면 이름을 지금 최경영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이름을 넣어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렇죠. 의혹을 밝히는 특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병대 최상병 쪽보다는 원래 여기 특검법 공식 명칭에도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명석하신 최경영 진행자께서 여기에 윤 대통령을 박자. 윤 대통령 박아야 돼. 예. 예, 우리는 다 의심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특검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고, 예.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게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삼성 10시 프린스호 그렇죠. 기름 유출 사건이에요. 원래 그 배 이름을 붙입니다. 지역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네. 근데 이게 연구 논문도 있어요. 네. 논문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는 정확하게 같은 기사인데 하나는 삼성 시프린스호라고 다 적어놓고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적어놓고 한쪽에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적어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양쪽은 이제 기사를 보여준 다음에 삼성의 책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이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삼성 시프린스호라는 요 명칭을 본 기사에서 본 사람들이 삼성의 책임을 거의 2배 가까이 월등하게 높게 느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명확하게 이거의 성격을 조금 이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우리 불쌍한 좀 청년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집중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그게 옮겨졌다라고 한다라면은 명칭에서부터 좀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군대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우리의 아들 딸이 어이없게도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 예.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고요. 그 죽음의 이면에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관섭이 있었느냐 축소하려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관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관여해서 이걸 축소시키려 했다면 뭐냐면 분단 국가인데 안보가 유지되겠어요? 안보가 흔들리죠.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사안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거부권 행사의 취지 방향이 왜 우리가 이게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첫 번째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밝혔죠.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않았어. 윤석열 본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는 이 특검 받을 수가 없다. 나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헌법 정신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당황혼을 내든지.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만 기자들 앞에 서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근데 맞죠?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가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죠.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맨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맞습니까? 그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완전히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고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 틀린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은 헌법 정신이 도대체 뭐 어느 부분 말하는 거냐 이런 건 논쟁적인 부분이 되겠죠. 예. 근데 뭐 이제 뭐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이 없다라든지 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특검 14건 중에서 무려 3건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가 된 역사적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야 합의 없이 안 된다라는 건 깨진 지가 벌써 10수년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맞지 않고 그리고 특검 추천 절차가 맞지 않다라는 것도 뭐 드루킹 특검이나 최서원 그러니까 뭐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여당에 특검 추천권 주지 않았어요. 여당에 주지 않을 만한 사안, 대통령이 관련된다든가 이런 사안은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아예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야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추천 우선권은 변협에 있더만요. 그렇죠. 대한변협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이 특검법 통과될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변협의 지금 현재 구성상 예. 사실은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는 여당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대한변협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대한변협한테 줬는데 야권이 다 가지고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민변에다 의뢰했다면 그에게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변협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초록의 동생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는 게 뭐 이제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것도 사실하고 맞지 않고 기존에도 대장동 특검법은 그러면 검찰 수사 뭐 전혀 뭐 상관없이 발의했습니까? 거의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하자 그랬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관계에 아예 맞지 않는 지금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법조인이 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몇 네.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특검 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을 하고요. 이 중에서 야당이 2명을 고르고 그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러네요. 정확하게 이 규정을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어제 또 공교롭게 보고서를 냈어요.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서 본인과 관련된 거를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뭐 예. 일부 이제 헌법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사실 윤석열 정권하고 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래요? 심상치 않느냐면은
변협 행사 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와서 예전에 축사를 했거든요. 예. 역대 변협 행사에서 이렇게 대통령 용산이나 뭐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작년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후에 대한변협에서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대한변협에 2명을 추천 명단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거는 또 고발당할까봐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실제 그 2명이 이제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법조계에는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김영훈 대한변협 뭐 회장 각각 사법연수원 27기 뭐 2로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동기거든요. 연수원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현 정권하고 원래 이제 대한변협이 좀 법조인들이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은 예. 실제 이번 정권하고 상당히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제 이걸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나실 수 있을 건데 저 어릴 때 예.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이잖아요. 예.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의 장 우두머리를 그 3부 요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는 누구냐면 국무총리. 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3부 요인이고 네. 대통령 그 위에 존재야. 아, 어릴 때 어릴 때. 유신헌법. 예. 아마 그렇게 우리 대통령도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아니, 법, 뭐 그럴 수도 헌법 있죠. 정신하고 저 이승만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 제가 KBS에서 본 오래된 그 마그네틱 테이프가 있어요. 마그네틱 테이프가 있는데 그 테이프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3부 요인들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그 구정 때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세배 인사를 하러 가고요. 생신 때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생신 때 그 포드 티카 같은 거 있잖아요. 포드 티카를 타고 앞에 기마병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흰옷 입은 진짜 그때 당시에는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흰옷 입은 백성들이 그냥 절을 해. 대통령 행차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50년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아직도 이분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아메리칸 파이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걸 주로 이제 또 술 드시면서 노래를 많이 하셨던 분일 것 같아가지고. 그거보다도 헌법 정신을 얘기하기 앞서서 일반 기업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인사위원은 그 징계 대상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재척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기피하고 해요. 저 친구 지금 저 사람이 징계 대상자인데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었다든지 나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학교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일부러 오해를 사지하려고 피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최소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번 경우는 본인이잖아, 본인. 대통령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방탄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오동훈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편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합법적 부조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인 것 같은데 하여간 수사 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임명을 했는데 뭐 아까 27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동훈, 한동훈 그다음에 또 이원석 다 27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협 회장도 지금 27기. 변협 회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때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염려가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수원이 이미 제가 이제 35기인데요. 27기 그때쯤에는 이미 상당히 수백 명 시절이라서 뭐 옛날에 뭐 50명 뽑히고 뭐 이런 시절에 비해서는 친분 관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이 정도로 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개인적인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제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연수원 동기라는 것만으로 뭐 그렇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어제 그 박정훈 대령이 출두할 때 기자들 앞에서 김정민 변호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 새롭게 등장하는 혐의자 대통령에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외압을 행사하게 했던 뒤에 큰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배우가 육사 출신의 법무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대략 나온 것 같던데 그 사법연수원 윤석열과 동기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름까지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모든 사단, 그러니까 이첩 보류했다가 회수했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군 법무관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너무나 잘 안 돼요. 뭐 선배로서 지금은 뭔가 취재해 오신 게 있군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민간인이야 지금 현재 그 양반은. 그 양반 민간인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민간인이었어. 그러면 국정농단인 거죠. 특검해야 되겠네.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연수원 거예요? 아니 그 경로한 게 예. 박정훈 대령이 들은 걸로는 예. 뭐 이런 걸로 투스타를 예, 예. 자르느냐라고 문구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했죠. 이제 경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 방향, 그 다음에 이첩 보류, 회수 그 전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 공식적인 한 명이 더 라인에 있다? 있는 한 명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공식 그거는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공식 라인에 비선에서 대통령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비선에서. 의사결정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안보실 2차장 전화했고 이시원 전화했고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명단만 있고 이종섭은 그걸 대통령실에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 또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본인이 사인한 서류에 그 반하는 행동을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회수했다는 거는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해버리고 네. 어제 김기한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질신문은 못하겠다. 상사와 보았기는 대질신문 못하겠다 하면서 공무원을 빼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럼 거부권 행사했죠. 대질신문도 못하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종섭은 책임 있는 것 있잖아요. 회수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누가 한 거야? 국방부 장관도 모르면.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한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지.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제 왜 경북 경찰청에서 네. 그 임성근 사단장 조사를 했는데 그걸 때문에 수중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예. 명령 내린 적 없다. 예? 그게 사실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이면 대통령의 경로, 임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게 어제 SBS에 나왔다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게 이날 나왔지? 거부권 행사한 날에? 예? 10달 좀 잘 끌다가 예? 며칠 전에 소환하더니 왜 거부권 행사하는 날 이게 이런 기사가 나오지? 그게 뭐냐면 매사가 의심하게 만들어. 음모를 자꾸 보게 만들어 우리를.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깨끗하게 음모론적으로 특검에서 탁 털고 가자고. 보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다면 왜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수사 잘했다고 사인한 서류가 왜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이첩 보류, 그다음에 회수, 그다음에 수사단장을 구속시켜? 집단항명, 그다음에 항명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모든 전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사 보고서에 사인을 했어. 장관까지. 잘했다고 그랬다며.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은 아주 그것과 반하는 정반대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수사단장을 구속시키려고까지 했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 김정민 변호사가 말한 대로 박정훈의 항명이 아니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아니고 정당하게 수사를 한 수사단장을 구속시키려고까지 했으면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이지. 정당한 권한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무슨 직권이 있습니까, 여기에? 직권남용으로 법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조문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플하네. 대통령 권한은 포괄적이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네. 뭔가 그 대통령이 경로하기까지의 그 네. 모든 사실관계를 뭔가 색채를 입혀서 보고하고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 뭔가 옆에 하나의 인물이 더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박정훈 대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군을 잘 알고 있는 주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군 검찰까지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감행하도록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감행하도록 뒤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모든 관련자들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나왔어. 사실은 나왔는데 스쳐 지나갔어. 그 전에? 그렇죠. 김종대 전 의원도 말은 했어. 신범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다 했는데 정확히 그 사람이라고 뭐랄까요? 그냥 주요 혐의자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지. 근데 이제 새롭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진실을 자우자 알아야 되겠어요. 이 상황은 진실을 김준일 평론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마시고 말씀 많이 하시는 칼럼 좋더만요. 아니 날로 먹으려고 했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야 제가 세 번째 방송이라서 조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아니 이거는 저는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예전에 해병대 그 장갑차 동원해가지고 포항에서 수해놨을 때 그때 굉장히 전시적 행정, 뭐 전시적 구조를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해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들었고 브리핑도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그때 그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임성근이 뭔데 도대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본인의 목숨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 그 판단력이 뭐 부족해서 있을 수 있는데 뭐 임성근이 도대체 이 정권에서 차지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송 선배님께서는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했는데 음모론적 시각이 아니라 이상해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음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자꾸 그렇게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불신하게 만들어. 이거 뭐지? 아니 지난번에도 한번 맨 처음에 이 사건 이 점점 깊어질 때 이 정치분석에서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성근하고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한번 파보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감싸줬는가. 근데 그냥 온라인상으로 검색되는 걸로는 별 없어. 관련이 없어요. 없어. 고향이고 학교고 뭐 이렇게 해봐도 그냥 그 한 번 그렇게 감동적인 업무를 잘하는 걸 보고 뭐 괜찮다고 생각했음직하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이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를테면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서 뭔가 임성근 이 친구 이렇게 해서 감싸줘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죠. 그게 가령 국가안보실 차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방식처럼 사단장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식 라인이고 공식 라인의 조언을 들은 다음에 대통령이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박정훈 대령 측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비공식 라인에서 민간인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개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야 그러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국정농단이랑 뭐가 다릅니까?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랑 뭐가 달라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공식 라인으로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그걸 그럼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무능하다라는 거에 조금 이게 꽂혀 있어요. 왜 무능하냐면은 임성근을 정말 그렇게 아끼고 빼야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 처음부터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임성근은 잘 해야 된다라고 몰래 얘기를 해서 박정훈 같은 사람이 수사단장이 엄정하게 했다라는 수사단장이 앉히지 않게 하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유능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안 커지는데 사악하지만 유능한 정권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면 아주 정교하게 완전 범죄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너무 즉흥적이야. 네. 맨날 경로하고 아니 오늘 이거 다른 얘기인데 오늘 동아일보 칼럼이 네. 너무 눈에 띄더라고. 이진영 칼럼인데 네.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뭐 이런 거거든. 손을 대면 다 문제가 돼. 다 문제가 되는 거야. 손만 근데 대면 뭐 돼? 이게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뭐 아렌즈 야 카르텔이잖아 없애 뭐 이렇게 하고 야 그렇죠. 킬러 문항 야 수능 킬러 문항 없애 네. 뭐 2,000명 야 늘려 뭐 이런 식으로 뭐 야 5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 이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그런 게 아니라 야 왜 걔를 왜 이렇게 넣었어 야 뭐야 이 새끼들 뭐 이게 이 수준일 거야 그러니까 딱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무능해 내가 보기엔 정무적으로도 너무 무능해. 그 맞아요. 평소에 잘 하다가 돌발적으로 이게 아니라 네. 평소에는 안 잡해. 예? 즉흥적으로 여기저기 막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야. IQ와 맞아요. EQ를 동시에 우리가 통합적으로 요새 보면서 지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뭐 정무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좀 정서적으로도 아니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분이랑 비슷한 연령대에 그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라고 보면 이분의 인격은 지금까지 한 행위로 봤을 때는 이분의 인격은 499만 9천 번째쯤 되지 않을까 뒤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뻔뻔하고 후한무치하고 그러나 본인이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거를 마치 모른다는 척하면서 다 뭉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이 터지는 거는 아니 약간 좀 어른으로서의 성숙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무총리 뭐 행정수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본인이 왕자 이름 새겨가지고 올 정도면 왕이라면 뭐 세종대왕 같은 왕도 있고 연산군 같은 왕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게 왕이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아우 정말 참 백성들을 위했구나. 얼마나 백성들을 위했으면 사람들 말이야 지식 가르치게 한글까지 창제해가지고 저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한 분이에요. 그분이 600년 전에 미디어 리터러시 한 분이라니까 진짜 군주로서의 도덕성을 아주 제대로 갖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속으로 왕놀이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든지. 근데 인격적으로 수양이 안 된 분이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서 또 어른 행세는 또 오지게 하세요. 어른 행세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어떤 그 권위 위엄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까 여러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를 보면 경로가 잦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경로한다 그러잖아요. 경로. 그다음에 즉흥적이다. 이건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 됐어. 이걸 보면 좋게 해서는 절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절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리더한테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 결함이에요. 이번 그 거부권 행사 자체가 이제 어떤 이제 맥락으로 이루어지거나 뭐 수사 방해가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사실 굉장히 저는 설마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뭐 10번째 거부권이라서 계속 반복돼서 뭐 의뢰이 하겠거니 예상은 하셨겠지만은 법적으로 볼 때는 탄핵 소추 사유가 확실한 것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받을 지점이 있거든요. 탄핵 소추 사유가 확실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뭐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가 큰 결심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무능하다라든지 뭐 의심된다 배우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약간 요런 정도에 그쳤는데 이거는 이번 거부권은 이 헌법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만하고 형법학자들이 볼 때는 직권남용죄를 범했다라고 볼 만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몇 조 위반이라는 것이 나온 최초 사례가 아닌가 대통령의 행동 중에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헌법의 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예, 말하자면 구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 일할 때 자기가 사적으로 무슨 자기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무는 국민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 예.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은 특히나 취임할 때 어떤 선서를 하냐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해서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예. 두 조항을 종합하자면 지금 본인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법을 나중에 했어요. 근데 예. 알고 보니까 본인이 범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한 겁니까? 이번 거부권 행사가 안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행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했네. 헌법을 예. 지키겠다라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선서를 위반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에 대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본인이 거부권 행사한 것이 본인이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한 것이라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형법에 보면 직권남용. 직권남용죄 많이 말되는 그 123조에 보면 직권남용죄가 있어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권리 행사. 공무원이 직권, 본인의 권한, 공무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직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써 있어요. 법률 예. 제2요구권. 본인 권한 맞습니다. 근데 남용한 거예요. 사용은 했는데 남발해서 사용한 거죠. 왜? 아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 직권은 거부권을 남용했다? 그렇죠. 거부권. 거부권을 남용했다? 그렇죠. 거부권을 본인이 잘 사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국민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것을 본인 수사 막으려고 하면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회로 하여금 권리 행사하는 걸 방해한 겁니다. 전형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본인 권한을 남용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 의무에 없는 일이라는 게 박정원 대령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거 축소하라 뭐 그 부분도 빼라. 있는데 그건 약간 애매했던 게 예. 대통령의 모든 나라 일이 대통령 권한이긴 해요. 네. 넓게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런데 수사권 자체가 대통령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없는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예전에 또 사법농단 그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 논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 맞는데 본인이 남용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예. 대통령 법률안 제2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이게 어제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담겨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거부권, 제2요구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헌법 내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건데 하나는 이해 충돌 금지의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권력 분립 원칙상의 한계인데 이해 충돌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권력 분립 원칙상의 한계는 뭐냐면은 이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이거는 적극적인 형성권이 아니라 소극적인 제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하는 거는 이거는 헌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헌법학자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예.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 돼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국회 공식 입장이다라고 사실은 보면 되고 이거는 글쎄요, 제가 좀 과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포석인가? 저는 이게 보고서가 나온 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국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적적으로 국민의힘이 17표 이탈표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안 나오고요. 예. 뭐 이래저래 조금 취재를 한 것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계산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산이 끝났다? 예, 계산이 끝났다는 거고 이번에 지금 계속
낙선자들도 만나고 초선 의원도 만나고 대통령이 그랬죠.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표 단속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이탈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처음에 투표할 때는 다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족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로 이게 이탈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불안하면은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의힘은 다 투표하지 않는다를 당론으로 해버려요. 아, 그러면 출석을 한 거가 네, 출석은 하니까 정족수는 채워지고 정족수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가 나가서 찍겠습니다라고 하면 야 배신자다 쟤. 아,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상 기명투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와. 그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더라. 아, 이것도 고발당할 수 있어. 있다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미 계산은 끝났다. 이게 이번 회기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공산당이 하는 그 공개 투표 비슷하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되면 버리는 거죠. 모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회장을 안 그렇게 하면.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지될 그 짐이라든지 비난을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짊어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민주주의 맞나?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건 공개 행동을 투표야. 했으면 이건 공개 투표인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의 국회의원 입법기관으로서의 이거는 말살이잖아. 인간의 양심의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명확하게 해야 돼. 말살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그거를 밝기야. 네.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 가능성이 없고 지금 10표 이탈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0표가 안 나올 거라고 지금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했으면 저 대통령실 유능하네. 근데 이 정도 아니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공산주의인데. 아니 왜 이런 데만 그렇게 유능함이 발휘되는 겁니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아, 그런 수가 있네. 아니 이런 측면에서 보면 표단속 하는 거 보세요. 표단속 하는 거 봐봐. 네? 지금 공공기관장 다 비어있다면서. 이거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네라는 말을 좀 환원을 해보면은 무기명 투표를 하라고 규정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에 그럼요. 대해서 표결할 때 기명 방식, 무기명 방식을 정해놓은 것은 다 역사와 연역이 있고 그럼.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기명으로 된 거를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사실상의 기명이지. 특정 정당이 사실상의 기명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표결권 행사하는 걸 방해한다? 그건 권한 침해하는 거죠.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네.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완전 대표는 무슨 뭐 황당하네. 초선들 앞에 두고 연설할 때 뭐 당론에 반하는 뭐 그 약간 뭐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이거 한마디 했다가 무슨 뭐 그렇죠. 무슨 뭐다 얼마나 또 네. 비판 들었어요. 독재다. 예. 내 독재로 갈 수 쉽게 있다. 안 변하지만 국민의힘도 쉽게 안 변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데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 봐야 22대 가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192개나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물러설 태세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분을 계속 또 축적해 가는 거고. 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거의 일치단결한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 그렇죠. 192에 이제 8명이 여덟 명인데. 관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4명 정도는 밝혔는데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분들도 사실 뭐 알 수 없는데 저는 예. 그 그러니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오면은 큰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 뭐 갤럽 기준으로 24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정말로 그게 떨어지면은 상당히 동요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김호중은 자수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버티다가. 아니 근데 자백했죠. 저는 그 두 분이 뭐 생김새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어제부터 지금 목숨 걸고 방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 우리 김호중 씨 팬클럽이 엄청 센 거 그러니까 아시죠? 김호중 팬들이 지금 경노해야 할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김호중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낫다는 이야기야. 차라리 그 김호중이 낫다. 김호중이 낫다. 왜냐하면 뭐 돈을 벌려고 그랬든 뭐 40억 그 위약금 때문에 그랬든 여하튼간에 자수는 했잖아. 예? 그 음주운전 시인은 했잖아요. 한 며칠 계기다가. 근데 지금 뭐 며칠이 뭐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몇 년을 계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호중보다 외양이 훨씬 낫다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예. 외양이 아주 흡사해요. 예. 거짓말하는 거, 버티게 하는 거, 네. 아니면 그 김호중 이쪽에서 뭐냐면
기획사인가요? 그 대표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이야.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아. 대통령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국민의힘 중심 외양에 대통령실. 흡사해. 그래 그 조직적이네. 그 외양뿐만 예. 아니라 예. 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을 뭐 실수로든 고의로든 뭐 성품이 발휘돼서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호미로 막을 일을 점점 그래요. 키워서 가래로 막는다. 맞아요. 예. 는 게 굉장히 비슷한 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뭐 기사에도 분석 기사가 등장하고 뭐 이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수 김호중 씨의 경우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렇지. 바로 사고가 났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숙하고 해야 되는 것을 일단 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뺑소니죠. 네.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해달라고 바꿔치기. 전화했어요. 자 여기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아. 수사 방해를 한 이거 굉장히 커요. 구속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 모든 혐의 중에서 김호중 씨 사실 자백으로 바꾼 거는 그 선임한 변호사가 이거 자백 안 하면 지금 영장 친다라고 정보를 물어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운전자 바꿔치기를 그것도 여러 명이 공모해가지고 조직범죄죠.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이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바꿔치기 해서 옷 바꿔 입은 사람은 자수를 하러 가고 허위 자수를 하러 가고 김호중 씨는 다른 호텔에 가가지고 관련자들하고 맥주를 사서 마셔요. 이게 무슨 행위냐면 음주운전 걸린 분들이 옛날 제 의뢰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음주운전 걸렸을 때 막 경찰을 막 해치고 편의점에 막 가서 소주를 따서 막 마셔요. 그러니까 그게 사후에 마셨다 뭐냐면은 이거죠. 사후 음주죄, 아. 사후 음주입니다. 아. 뭐냐면 내가 음주운전한 게 아니고 방금 마신 소주가 지금 여기서 피해가 나온 겁니다. 훅 불어서 나온 거 이거 지금 마신 거예요. 아. 라고 하려고 그러네. 이런 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마신 거하고 지금 마신 거하고 섞였으니까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비슷하게 나오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김호중 그죠? 씨가 예. 그 일 끝난 다음에 호텔로 집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혹시 경찰 찾아올까봐 그쵸. 그때 바로 음주 측정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안 가고 호텔로 간 것도 이제 음주를 가리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 그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4캔을 삽니다. 그 다음에 마셨겠죠 들어가서 그것도 거기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들만 그 기획사에 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그게 근데 예. 일반적인 수법이에요. 아, 음주운전, 그래요? 예, 음주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수법이 첫 번째가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거였어요. 옛날 전통적으로 네. 몇 시간이라도 벌려고. 예. 후하고 부는 시간에서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로 이동한 다음에 피를 뽑잖아요. 네. 체열을 해서 국가수로 보내잖아요. 체열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이라도 농도를 희석시켜서 운전면허 취소까지 안 가려고 농도가 낮아지면은 그러면서 계속 물 벌컥벌컥 예, 마시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구나. 가그린도 하고 그게 하나 수법이고 네. 또 하나가 예, 정말 생계가 걸렸던 이런 분들 운전해야 되는 분들은 걸리면 바로 막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거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생겼던 미치겠어. 게 음주 네. 측정 거부죄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 우리 검찰총장 얘기한 게 김호중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음주 운전 후에 음주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자. 그게 지금 검찰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김호중법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고 재밌네. 이거 바이든 날리면도 생각나고. 맞아요. 그것도 기올백도 그렇고. 생각나고. 그러니까 어제 동아일보 사설이 뭐냐면 예. 음주에 뺑소니도 중하긴 하지만 예. 원래 이제 그 교통사고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의잖아요. 현장 조치예요. 맞아요.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뺑소니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현장에서 내려서 조치도 하고 뭐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뭐 다 마무리까지 일으킨 거지. 하자면 본인의 이 행위를 덮으려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금 법 개정 법안까지 지금 국회랑 예. 행정부까지 움직이는 사태까지 왔다라는 모양새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호중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예. 죄가 죄를 불렀다. 자기가 그랬잖아. 근데 호미로 막을 걸 가려도 못 막게 되고. 진짜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김호중도 지금 경찰에 출석할 때 지하로 어떻게 은밀히 가가지고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를 피했잖아요. 근데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고 뭐 이런 과정에 뭐 하여간 김건희 여사를 부르면 자기가 더 그 카톡의 전체 내용을 다 공개를 하겠다.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를 공개 소환 조사를 할까도 관심이네. 이제 김호중과 그렇죠. 연계해서 형평성이 보면. 되죠 이제. 그죠? 형평성도 되지.
하지만 검찰은 그런 게 없죠. 살기 위해서는 네. 공개 소환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공개 소환 안 될까요? 네, 뭐 할 수가 안 하기로 없죠.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명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이 그 포토라인 쓰는 거 이거 최소화하자고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포토라인은 세웠잖아. 세웠죠. 필요하면. 네, 정경심, 조국. 검찰은 그때 달라요. 네, 다 세우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도 세웠죠. 다 저기 네. 그러면 김건희는 왜? 이어령 비어령이야. 그때 유리하면 쓰고 아니면 버리고. 네. 그리고 뭐 얼마나 물어볼지도 궁금하고 주가 조작 의혹 사건까지 제대로 할지도 궁금하고. 난 뭐, 이제 지금 공개 행보 이렇게 하는 거를 봐서는 예. 그 검찰의 인사도 싹 교체하고 예. 싹 교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때면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도 했고 이제 클리어 됐다 끝.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못할 것 같아. 검찰 그거는 못하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수사는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랄지 뉴스타파에서 또 보도가 하나 나왔던데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사실은 산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뉴스타파의 보도대로 국정원 문건을 아예 보여줘 버린 거 아닙니까? 국정원 문건에 보니까 그거 김성태 쌍방울 측이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한 걸로 지금 국정원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핵심적인 거는 그걸 또 검찰이 알고 있었어. 맞아. 압수수색을 해서 네. 국정원 문건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궁금해서 검색을 네.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뭐해서 저 검색해봤는데 네. 뉴스타파 국정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절 보도가 안 돼. 다른 데서는 보도가 안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아니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가 됐으면 네. 국정원에서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참이다 거짓이다 이다 아니다. 국정원 그 국정원의 비밀 그 내용 보니까 굉장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대북 공개가 됐는데도 왜 국정원은 아무 말도 안 기존의 하고 있지? 검찰의 프레임과 검찰의 주장은 뭐였냐면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이유는 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을 그때 이제 뭐 특사든 뭐든 하여간 대북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뭐 화려하게 사진 찍고 그런 거를 뒤에서 쌍방울이 돈을 해주고 북한에 주고 그리고 이재명은 정치적 이익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짠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무슨 스마트팜 사업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그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었는데 국정문건 뚝 나오니까 얘네들 주가 조작하려고 대북 사업한다라고 그 난리를 쳤었네. 그 이야기거든.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는 2020년에 검찰도 알고 있었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시를 해버리는 거죠. 국정문건 자체가. 검사들한테 객관의 의무 있잖아요. 네. 예. 객관의 의무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누구를 기소할 때 그 네. 사람한테 불리한 증거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네. 그것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 미국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다 그래요. 기사 쓸 때 객관 조사가 이쪽 저쪽 다 똑같이 써야 된다는 똑같은 거잖아. 이야기야. 네? 유리한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재명 측에 그 유리하고 국정원 검찰에는 압수수색에서 불리한 여러 가지 이야기야. 문건이 나왔는데 네.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는 법정에 제출하고 이거는 자기들 감춰버리고. 불리한 거는 숨기고 네. 이러면 객관의 의무를 위배한 거지. 그럼 국민들은 편파 수사했다는 거 정책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철석같이 지금 검찰의 주장으로 2년 정도를 보낸 거잖아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거는 참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권 수사나 이런 거는 검찰의 말에 따르면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꾸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비춰질까는 뭐 그러니까 저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신뢰를 잃었잖아. 네. 우리 검찰이 역사를 계속 신뢰를 잃어왔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된 이 시기에 더 신뢰가 더 급속하게 추락하는 것 같아. 그렇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검찰이 뭘 하든 저 뭐지? 왜 저러지? 뭐 때문에 하지? 다 의심하게 됩니다. 다 음모론을 보게 되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해요. 정치를 하고 있어. 저러니까 네. 검찰은 수사권 주면 안 돼. 네. 이걸 정당화 시키는 거라고요. 이원석 총장이 그 얘기했더만 또 뭐 검수 한 번 아니라 그랬는데 이런데도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겠어요. 진짜 뺏어야지. 그래서 수사권 뺏어서 다 분산시켜야지. 기소권이든 검찰이 갖고 권한을 여러 개 근데 분산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짜고 또는 염화 시중으로 이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이게 그대로 될까요? 언론이 뭐 워낙 글쎄. 근데 만약에 MBC가 8월에 또 KBS처럼 장악이 되고 그렇다면 그게 뭐 유튜브나 SNS나 이 정도로 될까 싶기도 하고 조중동이나 다른 쪽에서 내놓을 국민의힘에서 내놓을 이상한 논리들 있잖아요. 이번에 최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특검에 관한 반대 논리들을 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한 35%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경영이 있고 스픽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